2019년 평양의 어느 겨울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 지도자의 모든 출입문을 열 수 있는 단 하나의 마스터키가 사라졌습니다. 호위총국 보안국은 발칵 뒤집혔고 국가안전보위부는 긴급 수색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 열쇠를 관리하던 사람도 열쇠 자체도 말입니다. 저는 그 마스터키의 관리관이었습니다. 15년간 최고 지도자의 집무실 거쳐 비밀 통로까지 모든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를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제 손에는 공화국 최고 권력의 출입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 말고는 아무도 그 열쇠를 만질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믿음을 받았고 그만큼 감시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꽃제비는 오늘 북한 권력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일하다 탈출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안남도 평성시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인민군 대좌 출신이었고 어머니는 당 선전 선동부에서 일했습니다. 성분으로 따지면 핵심 계층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과 조직 규율을 철저히 배웠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과를 졸업한 후 저는 호위총국에 배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경호원 후보생으로 들어갔습니다. 3년간의 혹독한 훈련과 사상 검증을 거쳤습니다. 가족은 물론 3대가 모두 조사되었고 제 일거수일투족이 기록되었습니다. 생활총화는 매일 있었고 상호 비판은 가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동무들이 탈락했습니다. 단 한 번의 의심도 용납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2004년 저는 마침내 보안국 열쇠관리실에 배치되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모든 거처와 직무 공간의 출입문 열쇠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마스터키였습니다. 단 하나뿐인 이 열쇠는 모든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한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저는 그 열쇠의 관리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제 목에는 특수 제작된 금속 체인이 채워졌고 그 끝에 마스터키가 달렸습니다. 잠을 잘 때도 식사할 때도 화장실에 갈 때도 저는 그 열쇠를 몸에서 떼어낼 수 없었습니다. 15년간 단 한순간도 말입니다. 각성은 한순간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15년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제 안에 쌓였습니다. 저는 최고 지도자가 드나드는 모든 공간을 알았습니다. 공식 집무실만이 아니었습니다. 비밀 지하 벙커, 호화로운 별장들, 심지어 외국 방문 시 미리 준비된 안전가옥들까지. 저는 그곳들을 사전 점검하러 다녔습니다. 열쇠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안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수입 가구로 가득 찬 방들을, 외국산 술과 음식들을, 최신 전자기기들을. 한편 평양 밖 지방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평성만 해도 배급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제가 몰래 보내드리는 돈으로 장마당에서 식량을 사야 했습니다. 2017년 저는 한 별장의 서재를 점검하러 갔습니다. 그곳에는 외국 서적들이 즐비했습니다. 영어로 된 책들, 프랑스어로 된 책들.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책을 읽을 수 없는가? 왜 지도자만 세계를 알 수 있는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들이 진실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우리가 믿어온 세계가 거짓일지도 모른다고. 그 생각이 든 순간 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반역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번 열린 의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2018년 가을, 제 동료 한 명이 숙청되었습니다. 리철성 동무였습니다. 그는 저와 같은 해에 입직했고 보안국에서 함께 15년을 일했습니다. 그의 죄목은 불순한 사상 표출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고 그의 가족들도 함께 평양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충성해도, 아무리 오래 일해도 단 한 번의 의심만으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15년간 국가 최고 기밀을 다뤘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제 목에 걸린 금속 체인을 봤습니다. 그것은 신뢰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쇠사슬이었습니다. 저는 열쇠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열쇠에 묶인 죄수였습니다. 결심은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저는 24시간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제 뒤에는 항상 보위부 요원이 따라다녔습니다. 명목은 경호였지만 실제로는 감시였습니다. 제 아파트는 도청되어 있었고 제 전화는 모두 녹음되었습니다.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한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가둔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저를 풀어줄 수 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탈출을 준비하는 것은 전쟁을 준비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고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중국으로 넘어가려면 브로커에게 줄 돈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15년간 모은 저축을 모두 달러로 바꿨습니다. 장마당에서 암거래상을 통해 조금씩 의심받지 않을 정도로만 바꿨습니다. 1년이 걸렸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마스터키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도망치면 국가가 발칵 뒤집힐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없이 도망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제 목에는 특수 잠금 장치가 있었고 그것은 보안국장의 승인 없이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6개월간 그 잠금 장치를 연구했습니다. 물리학을 전공한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에 숨어서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특정 주파수에 자기장을 가하면 잠금이 일시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저는 몰래 소형 자석을 구했고 탈출 당일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2019년 12월, 저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지방 현지 지도를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저도 함께 이동해야 했지만 출발 전 마지막 점검 중 몸이 아프다고 보고했습니다. 15년간 단 한 번도 아프다고 한 적 없는 저였기에 그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아파트에 의료진과 보위부 요원이 파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10시, 저는 화장실에서 준비한 자석으로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클릭. 15년간 제 목을 조른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밤 11시,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제 아파트는 4층이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로프를 창틀에 고정하고 내려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땅에 발이 닿는 순간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보위부 차량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가 안에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으로 뛰었습니다. 미리 약속한 장소는 평양 외곽의 한 창고였습니다. 그곳에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조선족 출신의 40대 남자였습니다. 저는 달러 봉투를 건넸고 그는 트럭 짐칸을 열었습니다. 여기 숨어 계십시오. 국경까지 6시간입니다. 짐칸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저는 석탄 자루들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모든 검문소에서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군인들의 목소리가 들렸고 짐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석탄 자루를 뒤적이지 않았습니다. 브로커가 미리 뇌물을 준 것이 분명했습니다. 새벽 5시, 트럭이 멈췄습니다. 브로커가 짐칸을 열었습니다. 저기가 압록강입니다. 얼음이 얼었으니 걸어서 건너야 합니다. 중국 쪽에 제 동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눈앞에 어둠 속에 강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너머가 중국이었습니다. 저 너머가 자유였습니다. 저는 얼음 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외침이 들렸습니다. 거기서 국경 수비대다. 저는 뛰었습니다. 미끄러운 얼음 위를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총알이 얼음을 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5년간 목에 걸고 살았던 그 쇠사슬의 무게를, 15년간 숨죽이고 살았던 그 공포를 저는 압록강 얼음 위에 던져버리고 있었습니다. 50m, 30m, 10m. 중국 땅이 가까워졌습니다. 제 뒤에서 누군가 얼음이 깨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비대원이 강물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추격이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브로커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차에 태웠고 우리는 곧장 내륙으로 달렸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 차가 멈췄습니다. 저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중국에서의 2개월은 악몽이었습니다. 언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지하방에 숨어 지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연락할 방법을 찾았지만 중국 공안의 감시가 심했습니다. 브로커는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가는 루트를 제안했고 저는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태국을 거쳐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저를 부축했고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자유를 실감했습니다. 2020년 5월 저는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간 정착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어 표현을, 민주주의를, 자본주의를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자유였습니다. 아무도 제 뒤를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책을 읽든, 무슨 생각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불안했습니다. 15년간 감시받는 삶에 익숙해진 저는 자유가 어색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서 보안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살려 기업들의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일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에서 배운 보안 지식이 한국에서 제 생계 수단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끔 제 목을 만져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쇠사슬이 없습니다. 15년간 그 무게에 눌려 살았던 흔적만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흔적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상기시켜주는 표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관리했던 마스터키는 아마 폐기되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열쇠가 만들어졌을 것이고 새로운 관리관이 임명되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도 지금 목에 쇠사슬을 차고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그도 그것이 쇠사슬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북한에 남겨둔 부모님께는 연락할 수 없습니다. 제가 탈출한 것을 알면 그분들은 큰 고초를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부모님이라면 제 선택을 이해하실 것이라고. 자유는 그만큼 소중한 것이니까요. 탈북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저는 감사합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에, 제가 꿈꿀 수 있다는 것에, 제가 자유롭다는 것에. 구독과 좋아요는 꽃제비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